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낯선 분도 몇 분 계시지만은 아주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번님들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막 영상을 몇 개 보내주시더라고요. 앞에 분들이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고 하는 걸 들으면서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와,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부담은 됐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잘 편집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평상시처럼 그냥 이 얘기를 조금 풀어나가겠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제가 가져온 주제는 사실은 제가 늘 어디 다니면서 강의하는 내용의 주제는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교육,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 기르기, 이런 주제로서 한마디 덧붙인다면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 학교, 이런 주제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준본고에서 제게 강의 요청을 하면서 우에 꼭지를 주신 거예요. 마을이 살아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이런 주제로 이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강의 요청을 받고 왔습니다. 예, 그런 주제와 연결지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 제가 이 얘기를 푸는 대로 교육 이야기, 또 마을 이야기,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면입니다. 교육은 만남과 기다림이다, 이러고 한동안 다녔는데요. 가만 보니까 삶을 빼놓고는 교육을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다가 삶이란 말을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삶과 교육은 만남과 기다림의 연속이더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삶과 교육이 늘 분리되어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많이 불행해지더라. 삶 따로 놀고 교육 따로 놀고, 살아가는 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지도 못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삶과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일치시켜 볼까, 이런 고민 속에서 첫 장면을 띄웠습니다. 배경음악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배경음악, 제가 오늘 이 시간은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꿈 이야기, 감성 이야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음악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멜로디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멜로디가? 이 멜로디를 들으면 화가 납니까? 참 좋아요. 어떻습니까? 이 멜로디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밝고 경쾌하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참여해 주셨네요. 이 노래가 흐르면은 왠지 모르게 그냥 익숙한 멜로디죠. 어디서 많이 듣던 멜로디 아닙니까? 네. 제목 참 묻지도 전에 학교 가는 길에 그걸 해주네요. 저는 이 노래를 우리 집에 둘째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집에 올 때마다 이걸 피아노 곡으로 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이 아이가 피아노 곡을 치고 노래 연습을 할 때 노래 제목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좀 경쾌하고 따뜻한 멜로디구나, 참 듣기 좋네, 이런 정도. 제목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주 뭐 어느 유명한 작가의 피아노 곡이거니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강연을 들으러 가서 강연자가 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울어요. 이 노래 제목을 아는 분 손 들어봐, 선물을 쏜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멜로디를 듣고 제목을 제가 알아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가 맞췄어요. 방금 우리 이병긴 팀장님처럼 학교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선물을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멜로디가 학교 가는 길이지? 왜 이런 멜로디를 피아노 곡으로, 작사도 없는 피아노 곡으로 만들어 놓고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제목도 있었을 텐데 학교 가는 길이란 제목을 붙였을까? 이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4분 몇 초가 지났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이런 멜로디가 흐르는 학교 가는 길은 이런 멜로디가 흘러야 되지 않느냐. 다시 들어볼게요.
이런 멜로디가 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멜로디가 흐른다면 지금 고개가 끄덕끄덕해지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멜로디가 흐르는 학교 가는 길에 학교 가서 선생님, 아이들 다 기다리고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피아노 곡을 작곡한 작곡가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이런 멜로디가 흐르는 학교 가는 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노래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 노래는 정말 일상으로 많이 흘러나오는 노래예요. 그래 놓고 제가 하나 다 갖다 붙여 생택집의 어린 왕자 이야기에서 내가 오후 4시에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벌써 기뻐지기 시작할 거야. 유명한 얘기죠. 카피로도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1시간 전부터 기뻐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저는 여기 7시 반에 약속되어 있었어요. 저는 언제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렜을까요? 어제부터요. 우리 뜻밖의 우리 초등학교 후배라고 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후배가 먼저 이렇게 국화 화분을 들고 와서 인사를 하는 이런 설렘, 이런 만남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이런 우연의 만남이지만 만남 그 자체는 늘 설레고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잖아요. 1시간 전부터가 아니라 저는 이 강의를 요청받은 순간부터 진주문고에 이 날을 기다려왔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만남과 기다림이란 그렇게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는 일이고 정말 행복한 일인데 왜 우리는 만남과 기다림 그 자체가 시들해져 버리나? 가뜩이나 학교 가는 길은 더없이 힘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런 멜로디가 흐르는 학교는 없는가? 아침 9시까지 학교라면 8시부터 아이들이 신이 나는 학교. 엄마 밥 줘, 빨리 학교 갈 거야. 친구들 기다려, 담임선생님도 기다려, 학교 갈 거야 하고 막 부산을 뜨는 집. 그 집은 행복하겠죠? 당연하죠. 우리 선생님들도 8시 반까지 학교라면은 7시 반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빨리 가서 교감도 보고 싶고 교장도 보고 싶고 그런 학교. 좀 그런 학교는 없는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학교를 배경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내가 만난 학교를 쭉 나열해 봤어요. 우리 오늘 초등학교 4회 후배 한영임 작가님이 명함을 주시면서 마음속 아이를 부탁해. 저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책의 저자라고 하면서 창원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랑 같이 다녔던 흥룡초등학교를 다녔어요. 흥룡초등학교. 68년에 처음으로 저는 학교를 만났습니다. 제 나이 61년생이니까 8살에. 그때 저 학교의 모습은 하얀 손수건을 달고 있었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주문고 여대표도 이 흥룡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같이 참석하시는 어머니들, 또 부모님들, 선생님들, 초등학교 입학된 모습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까와 같은 멜로디가 흐릅니까? 가고 싶고. 새 가방. 그렇죠? 들떴던 거예요. 60년대를 다녔잖아요. 어찌됐든. 예? 검은 교복? 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검은 교복을 입었어요? 우리 종훈쌤은 아주 촌에서 안 다녔구나. 예. 어찌됐든 저는요, 초등학교를 우리 집에서 흥룡초등학교까지 4km가 걸려요. 왕복 20리예요. 그렇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뛰어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길거리에 오고 가면서 온갖 농작물의 제작을 다 피우면서 60년대에는 그렇게 학교를 다녔답니다. 소나기 퍼부으면은 토란대 꺾어서 쓰고 동화 속 같은 한 장면이 떠올라요.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네팔의 아이들을 태봉고 있을 때 가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우리보다도 저 60년대 아이들을 만나는 것 같았어요. 맨발을 신고도 그렇게 신나게 노는 아이들. 우리는 60년대 그렇게 학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동
이제 다시 흥영초등학교로 왕복 20리를 걸어 다녔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하동 읍내로 왕복 20리를 걸어 다닙니다. 그때는 이제 교복도 입고 가방도 들고 모자도 쓰고 신발도 운동화를 신고 이제 금전고무신이 아니죠. 왕복 20리길을 이렇게 3년, 6년, 9년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그 체력이 지금을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느니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학교를 가야 되니까요. 그럼 도대체 제가 학교를 느닷없이 하동중학교에서 전북 익산에 있는 전북기계공원고를 갑니다. 너무 뜻밖이죠. 국립전북기계공고예요. 집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일을 많이 시켰어요. 아들만 6인 집에 넷째로 태어난 저는 온통 어릴 때 요즘 우리가 교육에서 노작교육이라 하는 것을 그대로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도망간다고 간 곳이 전북 익산에 갔는데 갔더니 이 기계는 하루 종일 쇠를 깎게 해요. 기름때 묻히면서.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농사일보다도 더 힘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태어났던 시절의 이 얘기는 학교를 중심으로 했을 때에 농군의 아들로서 어깨너머로 농사일을 배우다가 기술인은 조국 근대의 기술하는 견장을 달고 기술 맹장이 되고 싶은 꿈을 꾸다가 느닷없이 그건 다 떨쳐버리고 다시 한 해 재수를 해가지고 경상대학교 사회학과를 갑니다. 물론 공대를 합격을 했는데도 아버지에게 싹싹 빌어서 한 해만 재수시켜달라고 해서 갔던 학교가 경상대학교 사회학과입니다. 우리 사회학과 후배님도 와가지고 뒤에 계시는데 어찌됐든 이런 이전으로 저는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양산에 있는 효안고등학교라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개운중학교, 사립학교에 서무실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진주 사면여고, 간대학교, 태봉고등학교, 상교중학교. 소위 말하면 초록색으로 된 거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다 밟아본 거죠. 박사과정까지, 교육학 박사까지 학위를 땄으니까요. 그 다음 파란색은 돈을 주면서만, 받으면서 만난 학교. 이게 돈을 주면서 만난 학교가 한 6군데 되고 지금 돈을 받으면서 만난 학교. 이런 학교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행복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와 같은 멜로디는 어디까지 흘렀죠?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이 일어났지만은 아까와 같은 멜로디는 어디서 멈춰버렸을까요? 초등학교? 이제 다 경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세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겠죠. 기계 공고 갔으면서 그렇죠. 그 당시 우리 교장 선생님은 해군 제독 출신이에요. 벨 2개로 예편에 하던 장군 출신이에요. 아니요, 그런 게 준장 출신이네요. 예, 군인 장군 출신이 지휘봉을 들고 교감 선생님 허리를 찌르고 부동자세로 서는 그런 학교였어요. 우리는 군가를 불렀고 불침번을 썼고 보초를 쓰는 학교였어요. 나이 17, 18, 19의 나이에. 그러나 그때도 저는 학교를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학교는 당연히 그런 거로만 생각했어요. 학교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학교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학교는 가야 되는 곳이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얼차례를 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만 알았죠. 근데 제가 정말 학교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는 88년에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와가지고 서무실에 7급 주사로서 학교에 첫 발을 내딛을 때부터 학교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왜 아이들은 저렇게 정문 지도를 하면서 매일같이 얼차례를 받아야지? 왜 교무실에 한 번씩 올라가 보면 선생님들은 복도에 줄줄이 아이들은 무릎 꿇려놓고 지내가면서 출석부로 한 대씩 치고 가야 되지? 왜 이래야 되지? 비로소 저는 나이 28에 학교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서무실 7급 주사로서 교무실의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학교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래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 아이들 저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 그래 놓고 저 학교들을 돌이켜 놓고 보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들은 다 그런 학교들이었어요.
물론 초등학교는 아니었을 수 있고 중학교도 좀 아니었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더 심했던 학교였고요. 대학은 물론 또 다른 게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말로 어떻게든 학교를 행복한 학교 하나 반듯하게 세우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이런 학교 말고 새로운 학교가 필요해. 그런 꿈을 교직 첫걸음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어른을 만났어요. 이렇게 최형국 이사장님이라고 양산 효화마을의 최형국 이사장님을 만나서 참 많은 삶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학교는 불행한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왜 교육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지도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거창고등학교 전성은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물론 제가 20살 20대 말에 읽었던 책은 아니고요. 이건 태봉고에 제가 교장을 할 때에 나왔던 책이기 때문에 한참 뒤의 책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니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하고 행복해지는 교육을 하자면서 왜 학교가 불행한지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교육만 하면 다 행복해지는 줄 알았던데 왜 교육이 불행한지를, 왜 교육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행의 문제를 좀 더 고민해보자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왜 교육 정책은 역사를 불행하게 하는가, 이런 것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남은 과제 하나는 어찌됐든 살아있는 학교 하나 반듯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살아있는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결국 지금의 학교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죽은 학교. 학교는 죽었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책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죽은 학교 속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학교를,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다니고 싶은 살아있는 학교를 어떻게 만들까에 열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이 최영국 이사장님이 제 가슴에 심어준 말 한마디, 쉽고 편안한 길은 스스로를 멸망케 한다. 쉽게 살려 하지 마라, 편안하게 살려 하지 마라. 쉽고 편안한 길은 네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 그 말씀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많은 학교 옮겨 다니면서 지금 남해 상주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진주 사면여고에서까지는 일반 학교에서 다녔어요. 진주 사면여고에까지 18년 동안 일반 학교에서 이수 교지도 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았는데, 나이 46에 산청 간디고등학교 사립대안학교도 대안학교에 가면서 대안학교 교사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4년 있다가 창원 태봉고등학교 공모교장으로 4년 있다가 2014년에 남해 상주중학교로 와서 지금 7년째 이렇게 교장으로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담아서 이렇게 오늘 제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학교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 시국 얘기를 합시다. 다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창하게 학교에 대한 고민, 학교가 왜 불행한지 말하기 전에 지금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오늘 29일 오늘 오후에 통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11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462명. 오늘 확진자가 125명을 늘었네요. 그렇죠?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성찰 없이 우리가 학교 얘기, 교육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과연? 정말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국도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자.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2050년이 되면 지구에서 거주 불능 상태가 온다는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에 쌓인 이산화탄소의 절반이 지난 30년 동안 배출됐고 배출 속도는 대멸종 때 10배 이상이다. 이런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툰베리라는 소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기성세대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그들이 배신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우리를 계속 실망시킨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까지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변화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랬다 툰베리의 얘기죠. 이 소녀 얘기. 저는 정말 툰베리 생각만 하면 제가 교직자로 지금 30년 넘게 살아온 제 삶을 어떻게 성찰하고 어떻게 남은 교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의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 소녀는 결국은 기후위기에서 학교보다 지구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학교 등교 거부를 합니다. 우리 시내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진주 제가 있었던 사면역 학생들이 금요일마다 학교를 안 나온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사면역 학생들이 순별이처럼 금요일마다 지구를 살리자고 피켓 시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상주중학교 아이들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시점, 그러면서 지금 기후야 그만 배네 우리가 배나할게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 합니다. 개별적 소비 절약에서 시민의 연대한 소비 거부 운동, 가장 근본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요. 어찌됐든 쓰레기를 적게 만들어야 된다는, 덜 버리고 덜 소비하는 습관을 만들다고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에 동참하자는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아직도 입시 이주의 교육에 매여 있고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인류를 쫓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에서 시작하는 푸른 지구 만들기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먼저 서두에 내면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교육 얘기.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다.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을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새로운 전환 시대를 맞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교육의 문제이고 대안교육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먼저 사도에 던지면서 교육으로 하여금 삶의 운동이 되게 하라. 봄꽃들이 피어나듯 바람이 불듯 소리도 없이 곡식이 있듯 변화가 호연히 찾아오게 하라. 결국 교육과 삶을 연결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변화는 성찰로부터 시작된다. 성찰 없는 꿈은 꿈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같이 나눌 얘기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자, 코로나 얘기, 우울한 얘기 했지만은 저 자연을 보면은 마스크 벗고 싶겠죠? 예, 당연히. 자연의 위대한 스승은 없다. 자연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솔바람 바다학교, 여기가 우리 상주중학교입니다. 봄에 이 사진을 찍은 주인공도 뒤에 와 계시네요. 이 봄바다를 배경으로, 유채꽃을 배경으로 이 아름다운 장면만 보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이 장면, 우리 상주중학교가 가을에 명상하는 장면만 명상. 이 자연 속의 파도 소리 들으면서 솔바람 소리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길을 열게 하는 이런 수업은 왜 못하는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장면은 4년 전의 모습이고요. 이 장면은 오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교생이 90명 학교에서 하루 종일 교내 체육대회를 했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오늘 아침 막 체육대회 시작하면서 전교생 90명과 선생님들이 빙 둘러섰습니다. 시내 학교에서, 큰 학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1200명 학교에서 1000명 학교에서 이런 장면을 해낸다는 것은 마스크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자연 바로 바다 옆에서니까 가능한 일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아침에 열체껏 다 하고 모두가 건강하다는 걸 확인하고 일단은 마스크 오늘 한번 벗어보자 이래가지고 하루 놀았습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놀다 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한 40분 공도 차고, 다른 때보다 좀 고단해. 그런데 우리 또 여기 오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자연을 무시하고 자연과 멀어져 버리는 이런 교육의 패턴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배움과 성찰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쉬어간다는 의미로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태봉고의 공모교장 4년 임기를 마치고 남해 상주중학교 갔을 때 그해 가을에 찍은 동영상입니다. MBC에서 나갔던 건데요. 5분 보자기라는 프로인데 연출이 상당히 많이 된 겁니다만은 쉬어가자는 의미로 웃어가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의 좁은 푸르름을 가진 학교에 큰 희망을 만들어줍니다. 진짜 교육의 무게를 아는 교사. 그가 상주중학교에 있습니다. 오늘은 남해 상주중학교 예비대학 기념식이 진행 이야기입니다.
첫걸음은 양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막연하게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부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풍금을 치면서 노래하고 아이들 둘러싸여 먹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한참 인기가 많았던 공부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교사의 길로 좀 멀어지는 데 했는데 다시 대학을 가가지고 교직 과정에 이수하면서 교사 자격을 가지고 배웠던 그 선생님들의 모습을 잘 흉내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별 생각 없이 애들 손바닥으로 때린다든지 문들 선생님들을 흉내내고 있던 걸 발견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어느 순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한 교직 한 6년차 접어들면서 이제 모든 애를 버리고 정말 아이들을 나가서는 방법을 새롭게 터득하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바보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교사들이 7가지 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7가지 지를 조목조목 적어놓은 글을 보고 아,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억압하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한 20여 년 동안 또 학교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 책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늘 지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많은 학교 공개 다니면서 이 아름다운 나라에까지 오고 갔습니다. 아이들을 해서 잘 산다고 살았는데 대안학교 가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은 고정관념이었더라고요. 대안교육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또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게 대안교육이구나. 상주중학교는 보시다시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는 곳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학교일 거예요. 상주중학교는 한 60년 된 역사를 가졌는데 학생 수가 지금부터 7년 전 얘기네요. 예, 약 7년 전 가을 이맘때쯤 10명 이하의 학교는 폐교 대상학교로 지정해서 그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천혜의 자연관광단지에 이 학교를 없애고 여기다 리조트나 호텔을 짓자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민들이 어떻게든 학교를 살려야겠다. 학교가 살아야 그 지역의 문화가 산다. 전혀 그런 선생님 없어도 차 마시고 싶으면 물 껴서 차 마시고 나가고 그건 누가 좋은 것 같아요. 대학교요? 대학교 다 좋은 것 같은데 대학교의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치면 2016년부터 내년 후내년부터는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아내는 대학교의 특성화 중학교 상주중학교를 거듭나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야 될 미래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처럼 끊임없이 통제를 하고 경쟁을 몰아붙이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신나게 놀고 어디든 삶의 현장에서 배우고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죠.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고 아이들이 우리들의 스승이다. 상주중학교를 중심으로 이 상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육마을로 형성합니다. 100년 뒤에도 살아남는 그런 행복한 교육마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도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가서 좀 이렇게 공개적인 방송에다가 대고 100년 돼도 살아남는 교육마을 만들겠다고 뻥을 쳤습니다. 뻥을. 좋게 하면은 꿈이고 황당한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7년째 하는데 참 운이 닿았던지 하나씩 하나씩 그 뻥이 꿈으로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마저 영상을 좀 보고 제 얘기를 풀어볼게요. 아이들의 교육 활동을 좀 담았습니다. 입학식부터 교육 활동.
매주 수요일이 되면 이렇게 아침으로 바다 산책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몸 깨우기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이 곧 최고의 스승이라는 것. 아까도 보여드렸던 명상 시간. 네. 매주 월요일 되면은 이렇게 줄을 여는 시간이라 해서 아이들 개인들 한 명 한 명이 발표를 시킵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공동체의 대안학교들은 다 간 대학교는 19총회라고 하고 그걸 위해 다른 대안학교들은 공동체의 이런 여기서 바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것도 배우죠. 텃밭 가꾸기. 우리가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했던 일들인데 요즘은 이렇게 노자국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합니다. 김장 담궈서 마을 어르신들 나눠드리기. 네, 이런 프로그램. 다섯 손가락 가족 개련이라서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 교직원이 행정지사행까지도 포함해서 4명씩 5짝을 지어서 가족 역할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시골 학교지만 학원도 안 다니지만 방과후 교육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예부터 운동. 문화가 있는 저녁 한 달에 한 번꼴로 예부 특강이 들어옵니다. 수요일 저녁이 되면 다양한 분들을 모시죠. 한마음체육대회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다 즐거워하는 우리 학부모님도 한 번 와 계시는데 그래도 3학년이 되면은 몽골 이동학습 올해는 몽골을 못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한 11박 12일 이렇게 다녀옵니다. 자매학교를 다녀오고 그래서 자매학교 아이들이 우리로 오기도 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이동학습. 해양 수업이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생존 수영부터 특징 스쿠버 라이센스 자격증까지 3학년이 되면 다 따게 만들어줍니다. (1학년이면) 남해 발해길을 걷습니다. 1학년 남해 발해길을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또 그것마저도 못하고 해서 짧게 체험으로 거쳐냈습니다. 2학년이 되면 제주도 올레길을 걷습니다. 올레 걷고 해변을 걷는 5박 6일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1학년 발해길, 2학년 제주도, 3학년 몽골 이 기간에 한꺼번에 다 이동학습이라는 기간을 둬가지고 다녀오기도 하고 이게 몸으로 체험학습을 많이 하죠. 지리산 종균 정교 1, 2학년 가고 3학년은 또 테마학습을 가고 이런 행태로 교육 과정을 짜고 있습니다. 올해는 못 가서 종주는 못하고 2박 3일 맛만 보고 왔습니다. 빗속에 다녀왔습니다. 그래 학기가 끝나면은 LTI 프로젝트를 해서 자기 관심 분야, 흥미 분야를 학습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이제 돌아가는 행태죠. 교육 과정 전반을 대략적으로 활동 중심으로 수업, 일상이 이루어지는 수업은 당연히 하는 거고 이게 좀 특화된 상주중학교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영상을 소개해봤습니다. 아까와 같은 멜로디가 흐르는 것 같습니까? 네, 그래요. 아이고 박수도 다 쳐주시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학교 가는 길 멜로디, 아이들이 정말 서로 오고 싶은 학교, 부모도 보내고 싶은 학교. 조금만 볼까요? 어떻게 변화됐는지. 특성화중학교 남해 상주중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제도권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학교로 도전이 많습니다. 구석창입니다. 폐교 위기에 처했던 남해 한 중학교는 2년 전 대안학교 전환 후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학생 수는 15명에서 90명으로 늘었고
서울과 수원 등 대도시에서 10가구가 이주해 왔습니다. 학부모 연수와 가족 캠프 등 정기적인 참여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안정을 되찾은 결과입니다. 결국 핵심은 학부모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학교 운영의 훌륭한 공개. 선생님은 이제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라는 구호를 걸고 남해를 학교를 구심점으로 한 교육마을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좀 아이들을 딱딱하게 맞아주고 어떤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이들의 존재를 지지해주고 북돋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10대를 이 남해에서 좀 건강하게 양성을 네, 이제 드론이 나오니까 저렇게 학교 장면을 드론으로도 저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상교 중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변화와 핵심 내용까지도 들려졌는데, 그럼 왜 저는 이런 어떤 생각과 가치로서 이런 활동들을 펴는데도 좀 덧붙여는 게 좋겠죠. 예. 저는 꿈과 감성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이 책 한 권이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진주문고에 와서 책 얘기를 많이 하면 좋죠. 꿈, 감성, 이야기를 파는 사회가 오고 있다. 덴마크의 미래학연구소 소장이었던 롤프 옌센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가 99년이에요. 덴마크에서는. 우리나라에 번역됐을 때는 2000년에 번역됐던 것 같아요. 그럼 몇 년 전입니까?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저는 도서관 담당 교사였거든요. 간대학교 가서 교감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늘 도서관 담당 교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책의 새 책들의 목록을 먼저 접할 수밖에 없고, 또 목록을 접하고 책을 만지다 보면은 책장을 넘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한 권씩 한 권씩 만나지는 책 속에 한 권이 이 책입니다. 그때 저는 사면여고 교사였어요. 이 책을 읽고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 살아갈 아이들은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를, 자기 삶의 스토리를 만드는 사회를 살고 있는데, 나는 매일같이 문제풀이식 수업에 집중해 있고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낸다고 입시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었단 말이죠. 과연 이런 방식으로 제 교직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고심이 깊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꿈과 감성을 팔고 자기 삶의 스토리를 파는 그런 교육 과정을 새롭게 만드는 학교가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대안학교를 찾아갔던 겁니다. 새롭게 학교를 만들고 싶은 처음의 꿈을 차마 학교는 못 만들고, 그래서 산천 간대로 가게 된 배경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왜 인문학 하느냐? 결국은 정말 인문학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문학 그러면 흔히 인문학 역사 철학을 얘기해요. 문사철. 어떤 문학책을 봐도, 어떤 역사책을 봐도, 어떤 철학책을 봐도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거라.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묻는 거더라.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묻는 거더라. 이 세 가지 질문이 인문학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밤낮없이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지상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면 현수막 걸고, 고시 패스하면 현수막 걸고, 무슨 박사학위 받으면 현수막 걸고, 전혀 인문학적인 질문을 생략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이 회복해야 될 것이 이런 인문학적 질문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미래 교육이 되어야 되고,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 교육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미래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 교육이 곧 새로운 학교 교육이고, 그 교육이 곧 대학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삽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간대학교 교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배려하는 마음을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하네. 아름다운 꿈 꾸면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 꿈을 꾸는 사람은 없는 길을 가고 낯선 길을 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야만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렌다는 거거든요. 정해진 길, 남들이 다 따라가는 길만 가가지고는 별로 가슴 두근거리거나 설레는 일이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간대학교 교과 속에 저는 눈치를 챘어요. 이 교과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에든 어린이 오디션 프로까지 나오는 간대학교 교과 속에 이미 제가 사면여고 교사 때 이 교과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간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보고 물어요. 왜 당신은 대안학교를 찾아갔어? 그러면 저는 가로 속에 미래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런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미래학교는 어떤 학교냐? 꿈을 꾸는 학교고 사랑하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꿈꾸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꿈과 사랑 얘기가 전부더라고요. 오늘 저 얘기도 꿈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랑 얘기로 끝나는 거죠. 따지고. 결국은 성찰 없는 꿈은 꿈이 아니고 성찰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더라. 성찰 없는 대안은 대안이 아니더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배움과 성찰의 목이 마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학교, 꿈의 학교, 삶의 학교가 미래학교고 대안학교더라. 그게 곧 간대학교고 그게 곧 태봉고등학교고 그게 곧 지금 현재 상주중학교더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게 앞으로 미래학교가 돼야 되고 10년, 20년 앞을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교육과정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행복하는데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제대로 알아야 되더라. 제대로 알아야 이해가 가고 수용이 되고 관계가 원만해지는데 우리는 이 아름아리에서부터 벌써 적당히 알고 대충 알고 얼렁뚱땅 알고 그러면서 오해를 해놓고 알았다고 착각하고 남을 다 거부하면서 받아들이는 척하고 관계 다 깨삐더라. 그러니 불행해지더라. 아주 간단한 도식입니다만 저는 그래서 결국은 행복은 관계다. 그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3단계가 있는데 특히 첫 번째 단계가 아르마리 단계더라.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기는 아는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고정관념 덩어리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면여고 있을 때까지 18년 동안 일반 학교에서 꽤 괜찮은 교사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좀 인기 있는 교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대안학교를 연구했고 산청 간대학교를 드나들면서 박사학위 논문도 냈고 오늘 오신 우리 후배님이 간대학교 행복찾기라는 책을 많이 사가지고 막 나눴다 그래요. 저를 만난 적도 없으면서 그 간대학교 행복찾기가 6세까지 찍혀 나갈 정도로 꽤 책이 많이 나갔어요. 사면여고 교사가 되기 전에 간대학교 교사가 되기 전에 이미 저는 간대학교를 9년을 드나들었고 그 논문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졌고 그 연구로서 단행본 책까지 낸 저자인데 저는 간대학교를 알까요? 정말 간대학교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물나게 깨달았어요. 제가 사면여고에 계속 있었다면 저는 박사학위를 가진 교육학 박사고 간대학교를 연구한 대안학교 전문가라고 어디 나가서 뻥기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사면여고를 떨쳐나와서 간대학교 교사가 되는 순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고정관념 덩어리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로 깨달았고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험한가 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모른다는 걸 알 뿐이다. 제가 간대학교 논문을 썼던 때는 2001년 시절이었어요. 제가 간대학교 교사가 된 건 2006년이었습니다. 그 사이 5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그때 그 순간의 삶을 볼 뿐이지 이미 흘러가버린 지식 덩어리를 가지고 고정관념 덩어리를 가지고 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그러고 살고 있더라. 그래서 간대학교 간 나이 46세 대안학교 교사로 거듭나면서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몰라요. 정말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자괴감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것. 상대를 바꿀 수가 없다. 결국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성찰하면서 단식도 해보고 삼천배 수련도 해보고 끊임없이 나와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런 4년의 세월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다만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야. 소크라테스 얘기지 않습니까? 행하는 게는 쉬웠지만 안다는 게 어려웠구나. 이게 중국의 노신 선생 얘기입니다. 안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행복해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이 앞에 단계를 다 생략해버리고 관계를 다 깨달라는 거예요. 제 불행의 모습은 결국 저의 문제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의 아르마의 문제였더라. 안다고 착각했더라. 모르면서 안다고 자꾸 착각하고 남을 가르치려 들고 남한테 훈수 둘라 들고 자꾸 남을 평판하려고 그러고 평가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했던 충조 평판을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제 모습을 성찰하면서 저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을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문학적 질문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꼰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대학교 교사가 되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배움과 성찰이 멈춰버렸죠. 그러나 진정한 어른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찰한 사람만이 진정한 어른이더라. 마지막 숨 거두는 그날 그때까지도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진정한 어른이더라. 그걸 저는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배움과 성찰에 목마른 교사가 아름답다는 이 생각으로, 그래서 간대학교에 도서관에 이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온 세계가 성장한다는 지금 행평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인 난곡 이곤정 선생님의 작품을 하나 다 걸었습니다. 걸어놓고 지금도 간대학교 가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쳤구나. 말과 글에 속았구나. 책이나 이론에 속았구나. 삶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삶으로 만나는 교육이 뭔지를 깨달으면서 돈과 권력과 명예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의 희망이라는 말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눈빛 맞추는 작업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전교생 아이들 이름입니다. 정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90명의 아이들 한 명 한 명 매일같이 제가 수첩에 맨 앞장에 적어놓고 바라보는 아이들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소중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르다는 사실도 망각하지 말자. 우리 모두는 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래서 우다다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배우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좀 가벼워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혼이 납니다. 정도 임금합니다. 그대들이 그리 중히 여기는 옛 말씀을 그대들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쳤는지 다 외우고 있는 자는 손을 드시오. 아무도 없어. 삼책, 혹시 삼책은 아는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기 중요 23번째 잘못입니다. 제가 가진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서 이런 말들이 가슴을 푹푹 찔렀고 늘 제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의 시대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 이건 좀 넘어가는 게 좋겠죠. 이런 얘기들은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핵심 정말로 말이나 글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입시교육이 아닌 새로운 교육을 해볼 것인가를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영 달리한 거죠. 그리고 서머일도 다녀오고 해외여행도 다녀오면서 이 서머일 학교 100년 된 내년이 서머일 100년입니다. 2021년이 1921년에 세웠던 학교니까 2021년은 100년이죠. 100년 뒤에도 살아남는 학교를 만든다는 이런 학교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념과 철학이 명확한 학교들. 자유를 주는 사람은 사랑도 준다. 사랑만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런 가치를 우리 한국에도 한번 심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쭉쭉 넘기는 거는 요런 이제 결국은 행복교육 얘기는 덴마크 얘기로 다시 들어옵니다. 오연호 대표랑 같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덴마크를 다녀오고 유럽을 몇 번 다녀왔죠. 오면서 저도 느낀 게 많습니다. 아,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결국은 삶을 위한 수업으로 가야 되고 우리도 행복해지려면 정말로 사랑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행복하려거든 사랑하라. 부족한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그 힘으로 옆 사람을 사랑할 때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연호 대표 얘기죠. 이분과 같이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와 같은 그런 변화를 계속
심어가려는 것. 길이 없다고 갈 수 없는가? 이 말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일반 학교 18년을 정산하고 새로운 교육에 뛰어들게 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쓰면 같이 읽어봐도 괜찮겠죠? 한번 같이 읽어주실랍니까? 마스크 써도 소리는 하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이 없다고 갈 수 없는, 같이 시작. 길이 없다고 갈 수 없는가? 이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신들에게 인생이 너무나 짧고 소중하다. 진정 길은 없는가? 길이 없다고 갈 수 없는가? 아니다. 길은 만들면 되는 것이다. 어둠을 한탄하기만 할 것인가? 결코 아니다. 어둠은 밝히면 되는 것이다. 나 한 자루도 숲속에 길을 만들 수 있고 작은 촛불 하나로도 큰 방을 밝힐 수 있다. 97년에 썼던 양희규 선생의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이라는 이 책 한 권이 저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에 눈뜨게 했고 또 간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일반 학교를 떨치고 지금까지 새로운 교육의 꿈을 키워온 배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간대학교의 교사가 되기도 하고 간대학교 정신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대학교 행복찾기 저다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꿈으로서 그때 그 배웠던 그 힘으로 공립대안학교 태봉고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키고 떠나왔던 것 같아요. 3년 전 우려와 기대 속에 시작된 국립대안학교. 영상이 안 나오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좀 넘어갈게요. 마을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간대학교에서 늘 제가 주장했던 거는 또 아이들과 같이 해보고 싶은 이 메시지입니다. 함께 가자 우리. 토끼를 깨워 함께 가는 거북이가 돼야 된다. 이걸 큰 글개 그림으로 체육관 외벽에 걸어놓고 태풍이 와서 날려버리면 또 걸어주고 또 걸어주고 또 걸어주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고 지금 이 메시지는 역시 상주중학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시내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라는 이 신영고서의 메시지를 또 가슴에 품고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거죠.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교육. 그러면서 안 된다 할 때마다 도종환 선생이 얘기하는 담정이라는 시를 가슴에 품고 같이 외우고 같이 외우면서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이 철옹성 같은 관료주의 벽, 근위주의 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보자. 그래야 10년, 20년 앞의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행복학교를 만들어보자는 꿈으로 태봉고에서 4년 임기를 마치고 이런 책을 한 권 쓰고 나왔습니다. 우리 후배님 나중에 저 나가다가 책 한 권 사서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제 책을 그렇게 많이 사셨다니까. 예. 그래서 이 공립대한 태봉고 이야기 진주문고에 있는데 간대학교 행복찾기는 6세까지 나가는데 이거는 2세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오늘 많이 사가시면 3세 찍힐라나? 어찌됐든 정말로 행복한 학교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만남의 기쁨으로 설렘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즐거운 배움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담정이처럼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절망의 벽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태봉고등학교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들어낸 희망의 합창곡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정신으로 저는 마지막에 떠나오면서 부모님들한테 담쟁이 대훈장도 받았어요. 네. 여러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혼도 많이 나고 제 고집대로 한다고 혼도 났습니다. 부모님들은 저한테 이런 훈장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담쟁이, 그것도 대훈장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어디 인터넷에 떠다니더라고요. 그냥 넘길게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로 이제 떠나왔어요. 떠나와서 이제 남해로 들어옵니다. 이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나가야 되겠죠. 남해를 교육공학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남해대교나 창성대교 또는 노량대교만 건너면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로서 정말 인구 절벽 앞에 사라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살려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아름다운 것. 보리암에서 내려다보면 이 남해 상주입니다. 이곳이 그냥 학교가 없어져 버리면 그냥 술렁한 폐허가 되겠죠. 예전에는 그래도 많이 왔는지 갈수록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던 첫 해에 남해 금산 교육마을을 만들고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 학교 꿈과 감성을 이끄는 행복교육이라는 이런 비전 체계들을 제 방에 걸어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 바라봅니다.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그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같이 동참하고요. 이렇게 정말로
그리고 남의 상주가 꿈틀거린다. 교육마을 공동체가 꼽힌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난 7년 동안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늘 즐겨 쓰는 말, 배움과 성찰에 목마른 남의 상주 동공동락 협동조합, 우리 동고동락 협동조합, 요중 중심으로 끊임없이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이 문학 강좌, 3년 전, 작년, 재작년에 했던 거죠. 마을 중심, 이 1700도 안 되는 이 작은 면 소재지에 이런 강좌를 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마을에서 철학에 작년에 김종철 교수님도 모셨죠. 그리고 이렇게 강연을, 작년에 한 70여 분이 강연에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어제도 우리 정태인 교수님 모셨고, 또 전번 주에는 강수들 교수님 모셨고, 앞으로 10일에 2분을 더 남았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하나씩 만들고 있고요. 부모님들도 우리들 교육 과정에 참 참여를 많이 합니다. 90명밖에 안 되는 부모님들이지만 모였다 하면 이 정도는 모입니다. 이게 부모의 참여가 함께 성장하는 이런 참여가 우리 상주중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태봉도 마찬가지, 간디도 그럴 거예요. 새로운 학교는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당연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입니다. 부모님들이 장기자랑도 있고요. 이렇게 어머니들은 이런 춤을 추고, 아버지들은 이런 춤을 추고, 혹시 여기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있죠? 예. 그리고 부모님들이 기촌한 부모님들이 많은데 한 22가정이 들어왔다 그래요. 지난 몇 년 동안.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저녁으로는 또 그림도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헤어질 때는 부모님들이 더 아쉬워하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졸업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다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상주 중학교가 하나 위탁을 받았습니다. 보물성 고등학교, 남해 보물성 고등학교를 해서 서창선의 이 폐교를 헐고, 어제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거의 건축이 한 60% 공정을 가지고 내년 3월에 문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학교가 하나 들었습니다. 공립학교고 모든 시설과 재정은 국가가 대주고 경영은 상주학원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태봉고등학교에 8년 이상씩 계셨던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태봉고등학교를 지금 개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그 다음 상주중학교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50년 된 건물을 털어버리고 이렇게 컨테이너 생활을 한 2년 넘게 하고 다 예전 건물 헐어버리고 완전히 새 건물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숙사도 지어내고 본가도 지어내면서 완전히 새로운 학교로 거듭나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꿈과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간다면은, 그 다음 남은 한 가지 과제는 이제 보물섬 인생학교. 어른들을 위한 청소년, 이제 초등학교 살아나고 중학교 만들었고 고등학교도 만들고 이제 보물섬 인생학교까지, 이게 어른들, 청소년은 20대부터 하는 오만에서 오연호 대표와 같이 그 연구 프로젝트를 받아서 오연호 대표가 연구 프로젝트를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 군에서 이 땅을 사들이면서 앞으로 착착 남해에 신안군에 있는 선마을 인생학교처럼 남해군에는 보물섬 인생학교를 열어서 남해 상주면이 그야말로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 학교로서의 그 비전이 완결되는 그런 행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꿈을 꾼다 하지만은 저는 이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저희 꿈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집을 한 권 낸 것도 있는데 그게 또 꿈이 하나 있습니다는 시집이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근데 제 꿈이 27살 때 시랍 쓰고 썼는데 제 꿈이 교장이 아니었어요. 제 꿈은 몇 전생 하여 품은 사랑이더라고요. 결국 사랑을 품은 사람이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제 꿈이더라고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꿈이 제 꿈이더라고요. 제가 그럼 교회를 다니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의 꿈이 자비더라고요. 공자의 꿈이 인이더라고요. 이런 꿈을 제가 가슴에 품었더라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꿈이죠. 제 생에는 다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그래서 체게바라의 꿈,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갖자. 그런 불가능한 꿈을 만민평등을 꿈꾸고 인류 평화를 꿈꾸고 공자의 인과 석가의 자비와 예수의 사랑은 우리 인생에 다 이룰 수 없는 꿈이고 이루지도 못할 꿈이더라. 그런 불가능한 꿈에 도전한 사람만이 영혼을 살더라. 그런 꿈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주고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까지도 물어주는 그런 교육. 그런 교육이 저는 진정한 의미의 꿈이고, 그런 꿈을 향해 나가는 것이 멀리 보고 가는 길이더라. 그 멀리 보고 가는 길은 사랑이고 그 길은 곧 봄 길이더라. 이렇게 오늘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